자, 2009년도 행시 재경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뭐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높진 않았죠.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조금 생각할 수 있는 형태의 뭐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요.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봐주시면은, 자, 이게 지금 실제로는 재정학에서 집중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물론 이제 저는 경제학에서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죠.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이 투자와 이자율 사이의 반비례 관계를 설명할 때 나름대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막상 문제는 그 어떤 방식인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뭐 누구라도 풀 수 있는 타입의 좀 쉬운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 역시 제가 해설지에서 전달 드릴 수 있는 내용 이상으로 무언가 포인트를 집어드릴 건 없어요. 굉장히 좀 점수를 기본적으로 주는 문제라고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그 표의 구조를 시험장에서라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100이 발생하는데 오른쪽에 적혀 있는 게 30이 아니고 조금 낮은 숫자라는 것은 여기 1.05로 현재 가치화 시켰기 때문이죠. 순현재 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치라는 테크닉을 취하면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할인율이라는 부분이 어떤 식으로 구조가 설정된 것인지는 이제 미리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다 적어야 되지 하니까 두 번째에서 그거 적으라고 하네요. 1번 비용 편익 분석 수단인 현재 가치 기준과 내부 수익률 기준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배점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배점이 각각 한 5점치는 차지하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그 재정학 마인드라는 제 그 재경직렬 쪽에 이제 재정학 공부하시잖아요. 거기서 좀 발췌한 내용까지 제가 좀 담아왔어요. 마인드 교재에는 순현재 가치법이 있습니다. 뭐 위에 있는 표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한 대로 좀 길게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이번 끼는 비용이 좀 주를 차지하고 다음 끼는 이제 매출액, 뭐 편익, 뭐 기업의 편익을 매출액이라고 본다면은 편익이 이제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구조를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가치 하면 돼요.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은 그 이자율 자리에 뭐 아무 문자나 넣어도 상관없죠. 세타를 넣건 로우를 넣건 그 전체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 수치를 찾자라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출된 결과만 놓고 봤을 때 현재 가치법은 이제 사업 규모는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수익률 판단이 조금 어렵고 내부 수익률법 은 이제 수익률이 도출된 결과라고 했을 때는 사업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조금 미흡해서 일반적으로 병행해서 사용한다라고 이제 정리하는 것까지도 실제로 배점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방금 설명드린 겁니다. 간단한 사례 정리하시면 되죠. 이제 할인율이 현재 5%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연도 1에 발생하는 거는 현재 가치와 진행을 해서 도출하고 정리된 숫자가 바로 순편익의 현재 가치의 합이다. 이렇게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쉬워요. 이제 정답을 잘 맞추면 되지 길게 적으라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의 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할 때 어떤 사업은 선택해야 하는가. 위에 두 가지 가치 판단의 기준을 주었기 때문에 현재 가치법으로 큰 거 1등 찾고요. 내부 수익률로 그 두 번째 1등 찾으시면 돼요. 자, 현재 가치는 문제 줬죠. A라고 나와 있잖아요. 현재 가치가 가장 큰 것은 25.2, 바로 A 사업이 되는 것이고, 내부 수익률로 제일 큰 거는 할인율 신경 쓸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그 세타가 이제 다 달라지면서 0으로 만드는 좌표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연도 0분의 연도 1을 부호 신경 쓰지 말고 가장 높게 만들어주는 쪽이 내부 수익률이 제일 높은 거죠. 그죠? D 사업이 곱하기 D가 그 2배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곱하기 2까지 튀겨먹지 못해요. 따라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고 내부 수익률법에 의해서 가장 높은 숫자가 나오는 것은 아마도 이제 사업 D일 것이다까지 이제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곤란한 게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 재경직렬 문제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경제학으로 이제 기출 해설을 할 때에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하는데 이게 재경직렬 쪽에서 출제가 되었고 재경직렬 분들이 이 문제를 바라볼 때는 어차피 다 같이 재정학을 공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되게 난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재정학에서 배운 그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적어야 되는 논점들을 이게 경제학 시험이지만 이제 적어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어야 된다입니다. 공공사업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때 이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이 실제로 정말 순수하게 측정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애매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이제 A라는 사업이 뭐 내부 수익률적인 측면에선 D보다 낮을지 몰라. 하지만 공공사업에서 A라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환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래의 어떤 그 수명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A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에 그 방충망 다는 거예요. 방충망 달면 뭐 의미가 없지, 그지? 미세먼지 차단기를 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겠죠. 예를 들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의 수명과 관련이 있다라면은 과연 여기 적혀 있는 이제 비용 편익이라는 측면이 제대로 측정이 되었냐라는 부분을 언급해야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이죠. 재경이었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출제를 한 거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그냥 경제학스럽게 이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꼭 코멘트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세 번째에서는 현재가치법으로는 A, 내부 수익률로는 이제 D, 요거 찾아라는 것 같아요. 뭐 그거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그 소결 정도의 재경직렬 분들이라면은 재정학에서 배우신 내용들을 압축해서 적을 필요는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네 번째도 쉽죠. 이제 80억 원의 예산만을 확보했는데, 이제 80억 원을 초과하는 이제 어떤 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A, D가 80이 들고 B, C가 80이 드니까 느낌이 딱 오잖아요. 나머지는 논회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C, D 진행하고 돈이 이제 안 되니까 나머지는 놀린다. 이건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을 되도록이면 다 쓰려고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A, D하고 B, C를 기준으로 이제 순현재가치법으로 판단을 해봤더니 위치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이제 현재가치법은 A, 내부 수익률은 D라고 했는데,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예산을 고려하니까요, 이번에는 원래 선택이 되지 않았던 B와 C가 선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현재가치법 기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인 A와 D가 사라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제약 조건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거하고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코멘트를 지적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순현재가치법하고 내부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하고 이자율의 반비례 관계 설명할 때 쓰지만, 나는 재경직렬이 아니라서 이런 문제는 준비 안 해도 돼. 굉장히 큰 오산인 것이, 경제학의 범위가 사실은 넓어요. 너무 굉장히 넓어서 재정학이라는 측면도 실제로 뭐 경제학에서 동떨어진 과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정학에서 논술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논술적인 요소는 내가 준비 안 해도 되지. 하지만 논술적이지 않은 요소들은 그 미시경제학의 어떤 확장판 정도 개념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조세 구조 같은 것들도 기본적인 미시가 있으니까 조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틀 자체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적 여력이 있다면 들춰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게요. 교토의정서 등과 같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의 발효는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풀어보고 오시면서 막상 그렇게 어렵다라는 느낌은 안 드실 겁니다. 1번, 방류하는 폐수의 피해가 계산되지 않은 사적인 시장 균형에서는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에 비해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거 참 문제가 이제 재미없게 나왔어요. 조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화의 생산하는 재화의 균형 가격을 이제 답하고 싶으면은 이거를 꺼내야죠. QP 평면을 꺼내야 됩니다. QP 평면을 꺼내야지 생산하는 재화의 가격을 꺼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오염을 방출하고 있는 케이스에서 문제를 출제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 기억나십니까? 오염 배출량의 세로축에 뭐 MAC하고 이제 SMD 표현하는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서 풀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산하는 재화에 대해서 이쪽에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문제하고 조금 동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내부 효과가 발생하는 케이스 생산 쪽인데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했어요. 오염 물질을 방출시키는데 저감 기술을 갖는 경우가 있고 저감 기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감 기술이라는 부분이 세 번째 문제에 등장해요. 1번, 2번은 그냥 저감 기술이 없다라고 전제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수요 곡선이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 PMC고 여기에 이제 SMC가 감명되어서 이렇게 좀 많이 생산한다.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설정된다라는 메커니즘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 사이의 거리의 메커니즘은 SMC는 이제 PMC
플러스 이제 SMD 정도 이제 한글로 조금씩 풀어주시면서 기본적인 그래프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세 번째 문제에 가서야 한계 저감 비용이 등장하므로 1번 그리고 2번에서는 그냥 한계 저감 비용이 없는 전형적인 QP 평면이라고 적용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이제 풀다가도 1번, 2번하고 3번에서 느낌이 달라져요. 근데 할 수 없어. 뭐 실제로 3, 4, 5번은 지들끼리 엮여 있는 거고 1번, 2번은 저감 기술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로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예, 그렇게 또 유연하게 또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요거 그래프 그냥 부정적인 내부 효과 설명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정부 개입 없이도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자, 요거 코드 정리 준비하신 거 잘 정돈하시면 됩니다. 뭐 이 문제에서 설정된 거 조금 이제 언급하면 좋겠어요. A, B, C 기업이 폐수를 방류하기 때문에 한 3개 정도만 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자발적인 협상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 정리를 정돈하시는데, 자, 이걸 뭐 제가 지금 뭐 같이 하자는 건 아니에요. 코드 정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론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론을 카피하는 도중에 자꾸 여러분들이 설문의 경우라는 요 표현을 자꾸 머릿속에서 담고 계속 이론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는 것인데, 설문의 경우 만약에 피해를 입는 자가 만약에 이제 좀 제한적이라면은 설문의 A, B, C 3개의 기업과 자발적인 협상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써야죠. 그리고 이제 한계도 적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계까지 물어봤기 때문이죠. 현실적 어려움까지 물어봤으면은 뭐 이해 당사자의 확정이 용이해야 한다. 바로 넘어가서 거래 비용이 무시할 정도로 작아야 한다? 이게 아니고 이해 당사자의 확정이 용이해야 되는데, 설문의 경우 방류자가 셋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인 경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느껴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이론을 적을 때 자꾸 쓰자라는 것입니다. 전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받아들여지시죠? 그죠? 따라서 공허한 이론을 그냥 그대로 적시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답도 있습니다. 실제로 철저하게 이론을 준비한 대로 카피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 더 많죠. 지금은 사례가 아예 주어져 있고 한강 상류에 3개의 기업이 주어져 있다라는 케이스가 이제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론만 나열하는 좀 건조한 답안을 작성하는 거는 지양해 주세요. 그래서 자꾸 제가 자꾸 이제 세뇌시키는 겁니다. 문제 풀다 말고 계속 설문의 경우는 이 단어를 꺼낼 수 있을 것이냐. 문제 풀다 말고 설문의 경우 이러함으로 내 이론이 이런 식으로 이 문제에선 적용이 된다. 자꾸 서술 부탁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장 실패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3알파톤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이 알파톤의 폐수 방류를 허가하는 폐수 방류권을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QP 평면은 아닙니다. 방류권에 대한 QP 평면이기 때문에 재화에 대한 QP 평면이 아니고 이번에는 방류권 자체에 대해서 QP 평면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따라서 현재 지금 목격이 되는 게 이번에 Q는 이제 방류권에 대한 이야기죠. 방류권에 대한 Q고 이건 재화고요. 여기는 이제 방류권에 대한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현재 지금 A, B, C입니까? A, B, C 순서대로 각각 저감 기술에 들이는 비용이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과 두 번째 기업, 세 번째 기업을 하나의 시장에서 수요 곡선으로 나타내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수요 곡선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방류되는 총량은 3알파인데 정부가 2알파만큼만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기준으로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보다 덜 팔 것도 아니고 더 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수요 곡선만 있으면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A보다 만약에 배출권의 가격이 높으면은 그 누구도 구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수요 곡선 세로축,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의 일부분이 될 것이고, A라고 하면은 알파만큼 A 기업이 실제로 구매할지도 모르고 다른 기업들은 구매하지 않겠죠. 구매를 안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가 실제로 수요 곡선의 일부분이 되고요. A와 B 사이라면은 이제 A 기업은 무조건 구매를 하지만 다른 기업들은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총 수요량은 알파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 방식으로 또 B는 또 가격이 똑같아지면 B 기업이 구매할지도 모르고 안 할지도 모르고요. 둘 사이에 있으면은 이제 A, B 기업은 무조건 구매하지만 C 기업은 구매하지 않죠. C라고 하면은
이 C 기업도 구매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요. 이 아래의 가격이라면 모두가 구매를 하게 되어서 여기 절편이 3알파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 곡선은 여기 2알파를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형성되어 있죠. 따라서 접점이 상당히 많네요. 문제에서 실제로 물어본 것은 최고 가격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최저 가격이고요. 최고 가격은 B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폐수 방류권이 무상으로 각 기업에게 3분의 2 알파톤씩 나누어지고 폐수 방류권의 거래가 금지된다면 뭐 풀어드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이제 3분의 2 알파톤씩만 나눠주면은 나머지 3분의 1 알파톤씩은 스스로 줄여야 되잖아요. 그거 줄여야 되는 거 곱하기 A, B, C 각각 이만큼이 실제로 총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에서 나누어진 폐수 방류권이 거래될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배분 상태가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셋이 알아서 거래를 진행하게 돼요. 따라서 각각이 현재 지금 3분의 2 알파만큼 보유를 하고 있고 이제 3분의 1 알파만큼을 이제 이게 부족분이죠. 이게 부족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한 만큼 방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A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은 모두 얘를 팔려고 할 거예요. 가격이 A하고 B 사이에서 결정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이제 A 기업은 내가 줄이는 게 비용이 높고 이제 사다 줄이는 것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도 부족분 전량을 내가 구매해 오려고 할 것입니다. B하고 C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A 기업과 B 기업은 모두 이제 구매를 해 오려고 하겠죠. 따라서 이제 자기가 줄일 수 있는 능력치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방출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두 개의 기업이 각각 3분의 알파만큼을 수요하려고 할 것이고 C 기업은 내가 줄이는 게 낫죠. 보유 전량을 판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B하고 C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되면서 이제 전량 모든 그 방출량을 이제 C가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상태가 되죠. 이제 좀 못 줄이는 기업들은 뭐 이제 줄이지 않고 잘 줄이는 기업인 C 기업이 전량을 이제 다 줄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보시면은 뭐 연습했던 테마하고 조금 느낌이 비슷하다고 판단이 돼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점검을 하실 때 이제 뭐 아주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다. 뭐 풀었던 문제 느낌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라는 좀 그런 자신감을 갖고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그림 있죠? 이거 뭐 시험장에서 못 그렸다고 해서 당락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못 그려도 요 사이일 것이다라고 뭐 서술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었다면은 뭐 배점도 5점밖에 안 됐잖아요. 뭐 그래프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안 드는데 그래프가 있으면 조금 더 정밀해지긴 하죠.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되도록이면 내 답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되 그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절대 점수로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도 생각해 주세요. 산문의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이제 하나의 문제에 담았기 때문에 그 각각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실제로 이제 기출풀이 강의에서는 취지가 조금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이자율 결정 이론을 3가지 이상 열거하고 각각을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런 문제도 조금 무책임해요. 3가지 정리하시오라고 해야지 3가지 이상 하라고 하면 몇 개까지 적으라는 건지 되게 난감하지 않습니까? 보통 제가 3가지 이상이라고 문제에서 적혀 있으면은 하나 정도 더 적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그 중에 하나가 너무 빈약해서 인정이 안 될지도 몰라서. 그러니까 3가지만 적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답안을 적다 보면은 한 3가지 딱 꺼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너무 빈약하게 적거나 좀 틀렸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안 적은 거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에서 뭐 2가지 이상 들 하면은 뭐 한 2-3가지 정도, 하나 정도 더 적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생각 안 나면은 문제에서 요청한 개수만큼만 적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설에서 실질화폐 공급과 실질화폐 수요 2절 결정되는 거 기억나시죠? 뭐 그래프도 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전학파 대부자금 시장
폐쇄 경제에서 이자율 결정 메커니즘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소규모 개방 경제는 좀 독특하긴 한데요.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결정이 되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피셔 방정식 고려했을 때 실질 이자율 변화, 기대 인플레이션 변화, 명목 이자율 결정, 이것도 사실 뭐 하나의 어떤 과제는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율 평가설 자체, 국제 피셔 관계라고 나타내는 이자율 평가설 그 자체도 실제로는 뭐 환율이 조금 더 중요하지만 이제 뭐 국내에서 이자율 결정되는 메커니즘의 하나의 어떤 축이 또 설정되기도 하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뭐가 또 있을 수 있을까? ISLM 뭐 언급했잖아. ISLM 이제 IRP 뭐 이런 거 적어도 뭐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상 열거하라고 했으면 네 가지는 적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나는 세 가지를 적으면서 세 개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채점하시는 분은 얘하고 비슷한 말을 해버렸는데 라고 판단을 해버리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네 개를 적자는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세 개를 적었는데 하나는 안 적음만 못하진 않지. 그러니까 안 적은 거나 다름없다.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할 때 사실 배점이 더 커져도 충분히 쓸 말이 많은 거라서요. 핵심만 조금 담아서 이자율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는데요. 힌트는 그래프에 이자율이 그 적혀 있었던 거를 최대한 빨리 목차를 쭉 훑으시면서 떠올려가지고 그냥 일일이 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자율의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로를 설명하시오. 배점도 크지 않았고 부동산 가격 결정 메커니즘도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죠.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있네요. 다음 기부터 얻을 수 있는 임대소득의 현재 가치가 바로 부동산 가격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왕이면 부동산 가격 결정 메커니즘은 이제 1번 목차로 꺼내서 잘 정리하고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상되는 임대소득의 현재 가치, 어떤 문자 써도 상관없어요. 예상되는 임대소득의 현재 가치를 기본적으로 설정하는데, 여기 이제 합리적 거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임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1억이야. 근데 팔리는 게 3억이에요. 그 2억이 바로 합리적인 거품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호 생각 안 나면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합리적 거품. 뭐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없죠. 여러분들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베타는 시간 할인율입니다. 주관적인 시간 할인율이에요. 따라서 얘가 1 플러스 R분의 1하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주관적인 그 베타를 되게 높게 잡기도 하고요. 엄청 오를 거야. 주관적인 이 베타를 낮게 잡기도 합니다. 우리 동네는 글렀어. 신림동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가치가 반영되는 거죠. 따라서 익스펙티드 다음 기의 법을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얘는 어떻습니까? 시간 할인율에 그냥 다음 기의 거품 돈 받을 거 예상치. 똑같죠? 합리적 거품을 여러분들이 한글로 적었으면은 다음 기에 얼마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반드시 교과서에서 기호를 기준으로 설명했다고 해서 내 답안에도 꼭 기호가 담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담겨야 되는 것이죠. 근데 워낙에 이제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교과서마다 비슷하게 쓰는 것들은 나도 따라가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꼭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차로 넘어와서 자, 여기 임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이 임대수익의 현재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꺼내시면 됩니다. 이자율이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그 이유를 이론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점. 야성적 충동 꺼내야죠. 그리고 투자 옵션 모형하고 토빙큐 이론은 의외입니까? 의외 아니에요. 이자율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자율과 상관없이 추가로 그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더 크게 작동되면 투자가 증가하는 게 목적이 안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신용할당은 살짝 애매할 수 있는데 이자율이 낮은 수준이라서 빌리려고 많이들 하는데 그 이자율이 이제 은행에 의해서 이미 이제 낮지만 결정이 되어버린 이자율이야. 신용할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다. 설명 가능하죠? 이런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거시경제학 목차를 암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공부하면서 흐름을 잡는 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많이 돼요. 머릿속에서 이제 목차가 쭉 머릿속에서 암기가 되어 있다라면은, 그럼 이제
뭐 사실 뭐 많이 적는 거잖아요. 잽을 이제 많이 날려야 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쭉 훑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훑으면서도 뭐 토빙큐나 투자 옵션 모형을 지나가면 뭐 그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훑을 수 있는 틀이 있어야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당황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잖아요. 목차를 이제 거시의 목차 암기하는 게 진짜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거시 흐름을 잡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시험장에서 이제 좋은 접근 수단, 어떤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신다면은, 뭐, 지금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시기상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제 경제학 공부가 좀 어려운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는 목차라도 한번 좀 암기해서 한번 적어보고, 간단한 키워드 같은 것만 떠올려보고, 그러면서 공부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